휴가를 나가던 해병대 이등병이 위병소에서 해병 헌병대장을 마주치게 되고 이등병의 피멍이 든 얼굴을 본 헌병대장이 부대의 부조리를 조사하고 모든 걸 뒤집어 엎으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정문 위병소는 한여름의 열기로 이글거렸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전투복의 푸른색마저 왜곡시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특유의 짠내와 쇳가루 냄새가 후덥지근한 대기 속에 섞여 갓 부대에 전입 온 이등병들의 숨을 턱 막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 이곳을 나서는 이등병 박선우에게 이 모든 것은 자유의 향기처럼 느껴져야 마땅했다. 입대 후 첫 정기 휴가. 꿈에 그리던 4박 5일. 선우는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밤 관물대에 붙여놓은 달력에 X자를 그으며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머니가 해주는 따끈한 김치찌개, 친구들과의 시시콜콜한 술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병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폭력의 공포가 없는 편안한 잠자리. 그 모든 것이 위병소 너머에 있었다. 충성. 이병 박선우 2024년 7월 26일부로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선우는 위병소 근무자에게 휴가증을 건네며 최대한 우렁차게 외쳤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평소보다 더 큰 소리를 냈다. 근무를 서던 헌병대 상병은 흘깃 선우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별다른 의심 없이 휴가증에 도장을 찍고 돌려주었다. 수고했다. 복귀일 잘 지키고. 충성. 짧은 절차였다. 이제 저 차단기만 넘으면 된다. 선우는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자유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그때였다. 잠깐.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에 선우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훈련소에서 교관의 호루라기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 황룡 병장에게 처음 구타를 당했을 때보다 더 날카롭게 온몸의 신경을 찌르는 목소리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푸른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헌병이라 쓰인 완장을 찬 한 명의 장교였다. 키가 훤칠하고 다부진 체격. 칼날처럼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전투화.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를 압도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 같은 날카롭고 깊은 눈. 그는 헌병대장 이진혁 중령이었다. 이진혁 중령은 막사 순찰을 마치고 위병소 근무 실태를 확인하러 나온 참이었다. 그는 휴가를 나가는 병사들의 들뜬 표정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기운을 풍기는 선우를 발견했다. 군기가 바짝 든 뻣뻣한 자세와 달리 그의 눈은 무언가에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치듯 본 그의 얼굴 오른쪽 뺨에 희미하지만 선명한 보랏빛 멍자국이 있었다. 관자놀이 근처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이병 박선우라고 했나? 이병 우. 선우는 반사적으로 관등 성명을 복창했다.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얼굴은 왜 그런가? 예. 어젯밤에 점호 준비를 하다가 생활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미리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대답이었다. 황룡 병장이 시킨 그대로.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라. 다른 소리 하는 순간 내 군 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변할 줄 알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선우는 이진혁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들켜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잡히면 휴가는 물론이고 부대로 복귀한 뒤의 생활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이진혁은 대답 없이 선우를 몇 초간 응시했다.
그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처리하며 거짓말을 하는 병사들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시선을 피하는 것,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포에 질린 눈빛. 계단에서 넘어진 병사가 헌병대장 앞에서 보일 법한 태도가 아니었다. 계단에서 굴렀는데 입술만 정확히 터지고 뺨에 저런 멍이 드나. 반창고 밑은 어떤지 좀 볼까? 이진혁이 천천히 손을 뻗어 선우의 관자놀이로 가져갔다. 선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진혁에게는 확신을 주었다. 두려운가? 아닙니다. 내가 두려운 건가 아니면 부대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건가? 정곡을 찔린 선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황룡 병장이 자신을 어떻게 할지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다.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다른 동기들이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랐다.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휴가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이진혁은 선우의 눈에서 절박함과 공포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읽었다. 그는 이대로 이 병사를 부대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저 상태로 사회에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다. 휴가 복귀 날짜에 맞춰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더 끔찍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설령 무사히 복귀한다 해도 저 상처는 골마 터져 더 큰 비극을 낳을 것이 분명했다. 이진혁은 손을 거두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말했다. 이 병사 휴가 잠시 보류시킨다. 내가 데려가지. 예, 알겠습니다. 근무 상병의 대답과 함께 선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진혁은 굳어버린 선우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여기는 이야기하기 좋은 장소가 아니군. 내 사무실로 가지. 자네에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뿐이니 너무 겁먹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처음과는 달리 미세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선우에게는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진혁 중령을 따라 헌병대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병소 차단기 너머로 보이던 포항 시내의 풍경이 순식간에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의 첫 휴가는 그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고 있었다. 헌병대장실은 위병소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잘 정돈된 책상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군사법전과 수사 관련 서적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의 풍경. 이진혁은 선우를 딱딱한 방문객용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책상 너머가 아닌 선우의 옆에 있는 다른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권위적인 위치에서 신문하는 대신 대등한 눈높이에서 대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차가운 캔커피를 하나 꺼내 선우에게 건넸다. 선우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지만 캔을 딸 생각도 못하고 그저 차가운 감촉만 느끼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박이병. 예. 나는 자네를 처벌하거나 추궁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싶을 뿐이다. 군대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규칙과 존엄성이 있는 법이니까. 이진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선우의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다그치지 않았다. 자네 얼굴의 상처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 안다. 말하기 힘들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자네가 여기서 입을 다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네는 4박 5일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고 자네를 이렇게 만든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지.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선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진혁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었다. 휴가 기간 동안 잠시 고통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복귀하는 순간 지옥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아니, 헌병대장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지옥의 강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터였다. 배신자라는 낙인, 동기들의 외면, 그리고 황룡 병장의 끝없는 보복. 그 모든 것이 두려웠다. 누군가를 고발하는 것이 두렵겠지. 그 후에 닥쳐올 보복도 무서울 테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너만 참으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야. 맞나? 선우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진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바로 군 조직을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한 사람의 고통을 덮어서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 평화야. 그건 언젠가 반드시 골마 터져서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선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선택은 자네의 몫이다. 이대로 휴가를 떠나 잠시 고통을 잊고 복귀해서 더 깊은 지옥을 견디며 남은 군 생활을 버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용기를 내어 이 부조리한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용기. 그 단어가 선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자신에게 그런 것이 남아있기나 한 걸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우리 아들 해병대 가서 진짜 사나이가 되겠네. 자랑스러워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멍들고 터진 얼굴로 보복이 두려워 진실조차 말하지 못하는 겁쟁이일 뿐이었다. 만약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기만 한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질문이었다. 이진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이 작은 불씨를 놓치지 않았다. 자네의 신변은 내가 보장한다. 헌병대장직을 걸고 약속하지. 자네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폭력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네를 그렇게 만든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자네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대의 잘못된 문화를 뿌리 뽑을 거다.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약속은 단호했다. 어떤 타협이나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병사를 안심시키기 위한 위로가 아니라 부패한 조직을 향한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선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황룡 병장의 잔혹한 얼굴, 방관하던 소대장의 비겁한 눈빛, 함께 고통받으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동기들의 모습,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진혁 중령의 강직한 얼굴이 교차했다.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게 될 거야. 마침내 선우는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캔커피를 땄다. 치그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언가도 함께 터져나가는 듯 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뜨거웠던 목구멍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다. 선우는 고개를 들고 이진혁 중령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만 담겨 있지 않았다. 공포와 함께 작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지막 용기가 뒤섞여 있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멍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성벽에 가해진 첫 번째 균열의 시작이었다. 이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에서 깨끗한 녹음기와 메모지를 꺼냈다. 포항의 푸른 하늘 아래 길고 지독한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이진혁 중령의 사무실 안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창밖의 쨍한 햇살은 어느덧 부드러운 오후의 빛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선우 이병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진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조직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이나 우발적인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명백한 지배와 학대의 시스템이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한 번 열린 두군 멈추지 않고 물을 쏟아냈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밤에 화장실로 불려갔습니다. 황룡 병장님이 주먹으로 명치를 때렸습니다. 해병대 정신이 빠졌다면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착각이었다. 황룡 병장, 본명 황인철. 3대대 구중대 2소대 소속의 실세 병장이자 폭력의 주범이었다. 그의 폭력은 이유가 없었다.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심심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만만하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괴롭혔다. 황 병장님은 가족놀이라는 걸 했습니다. 자기는 아빠, 동기 병장들은 삼촌, 상병들은 형. 그리고 저희 이병들은 애완견이었습니다. 이진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가족놀이라는 해괴한 명칭 아래 자행된 인격 모독적인 행위들이 선우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밤에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들면 저희를 깨워서 멍멍 짖게 했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게 하고 자기 발에 입을 맞추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수치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 인정사정 없이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뚝에는 미처 지워지지 않은 크고 작은 멍 자국들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담뱃불로 지진 듯한 작은 화상 자국도 보였다. 이건 황 병장님이 점괘를 본다면서 라이터로 지진 자국입니다. 이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조용히 선우의 말을 경청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수사관의 첫 번째 덕목은 냉정함과 객관성이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었다. 다른 선임들은 없었나? 동기들은? 황 병장님 일당이 있었습니다. 같은 생활관을 쓰는 김진만 상병과 최대훈 상병. 그들은 황 병장님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더 부추겼습니다. 웃고 즐기면서 같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동기들은 다들 똑같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해주기만 바라면서 저처럼 다들 겁쟁이였습니다. 선우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다. 소대장은 뭘 했나? 이 소대장 김도진 소위. 장교가 생활관 순찰도 돌지 않나? 이진혁의 질문은 사건의 핵심으로 파고들었다. 병사들 사이의 폭력은 어느 부대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지휘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지휘체계 전체의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대장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선우의 대답은 이진혁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몇 주 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소대장님께 따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황 병장님의 구타가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소대장님은 원래 해병대가 다 그런 거다. 황 병장이 아기가 있는 애는 아니다. 너희 강하게 키우려다 보니 그런 거겠지. 남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우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듯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김도진 소위는 선우의 말을 듣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 했다. 그는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신의 지휘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소대장님께 고자질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황 병장님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소대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완전히 열렸다. 단순 폭행 사건이 지휘관의 직무유기 및 비호 의혹으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김도진 소위는 피해 병사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에게 면담 사실을 알려 보복 폭행을 유발한 셈이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오늘 휴가 나오기 전 얼굴의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 어젯밤이었습니다. 제 동기 하나가 밤에 너무 아파서 끙끙 앓았습니다. 황 병장님 일당에게 맞아서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몰래 연고를 발라주다가 걸렸습니다. 동기 챙기는 거냐면서 내 몸이나 챙기라면서 저를 생활관 뒤편 공구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선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곳에서의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 공포였다. 거기서 쇠 파이프로 허벅지를 맞았습니다. 얼굴은 주먹으로. 휴가 나가서 다른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밖에 있는 동안 내 동기들은 여기 남아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진혁은 책상 서랍에서 구급 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새 반창고를 선우에게 건넸다. 그는 선우가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게끔 시간을 주며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박이병.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건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될 거야. 이제부터는 나의 싸움이기도 하다. 이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편에 걸려있는 작전 상황판으로 다가갔다. 평소에는 훈련이나 부대 방어 계획이 붙어있던 곳이었다. 그는 마커를 들고 맨 위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 작전명 클린 스윕. 지금부터 우리는 청소를 시작한다. 부대를 좀먹는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치워버릴 거다. 그는 선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증거 확보다. 내 진술은 가장 중요한 시작이지만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객관적인 물증이 필요해. 이진혁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먼저 헌병대 수사과장인 강철민 대위를 호출했다. 강 대위는 이진혁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해병대 수사관으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강 대위. 지금부터 비상 상황이다. 3대대 구중대 2소대에서 발생한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이다. 피해자 진술 확보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지휘관 연루 정황도 있다. 보고를 받은 강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바로 팀을 꾸리겠습니다. 좋아. 지금 즉시 두 팀으로 나눈다. 어팀은 강 대위가 직접 지휘한다. 목표는 위병소 CCTV 영상 확보다. 박이병이 위병소를 통과할 당시의 영상, 그리고 지난 몇 주간 휴가나 외출을 나갔던 이소대 병사들의 영상 전부를 확보해.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병사가 있는지 전부 분석한다. B팀은 내가 직접 챙긴다. 우선 구중대 막사 주변의 모든 CCTV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생활관 복도, 식당, 사이버 지식 정보방 등. 저들이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들을 끌고 가는 장면이나 범행 전후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될 수 있다. 이진혁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휴대폰이다. 주말에 병사들에게 불출되는 휴대폰,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간다. 황인철, 김진만, 최대훈. 이 세 명의 휴대폰이 최우선 목표다. 분명히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을 수 있다.
판도라의 상자는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마지막으로 그는 강 대위에게 은밀하게 지시했다. 오늘 밤 잠복조를 투입한다. 신뢰할 수 있는 수사관 2명을 사복으로 위장시켜 구중대 근처에 잠복시킨다. 생활관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야간에 이루어지는 집합이나 움직임을 모두 감시하고 기록해.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지시를 마친 이진혁은 다시 선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박이병, 자네는 오늘부터 휴가 복귀일까지 헌병대에서 보호 조치한다. 외부에는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간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곳이 지금 자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자네가 어젯밤 맞았을 때 입었던 옷이나 상처를 닦았던 휴지 같은 게 남아있나? 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공구 창고에서 맞고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피를 닦은 붕대를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분해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혁의 눈이 빛났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게 결정적인 물증, 스모킹 건이 될 거다. 그 피 묻은 붕대는 황인철 일당의 폭력성을 입증할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다. 이진혁은 강 대위에게 구중대 막사 수색 영장 발부 준비도 함께 지시했다. 선우는 자신의 작은 복수심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이진혁과 그의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오후 해병대 1사단에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클린 스윕 작전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면서 굳게 닫혀있던 부패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리고 있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온갖 절망과 고통이었지만 그 맨 마지막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빛이 남아 있었다. 이진혁은 그 작은 빛을 거대한 횃불로 만들어 해병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불태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전명 클린 스윕은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진행되었다. 이진혁 중령의 지휘 아래 헌병대는 하나의 잘 짜인 기계처럼 움직였다. 해병대 특유의 신속하고 거친 기동성은 바로 이럴 때 가장 빛을 발했다. 그러나 그들의 적은 단순히 병사 몇 명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 드리워진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바로 지휘체계라는 이름의 관성이었다. 강철민 대위가 이끄는 어팀은 위병소와 구중대 막사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헌병대 상황실은 순식간에 영상 분석 센터로 변했다. 분석관들은 눈에 불을 켜고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대장님 찾았습니다. 한 분석관이 외쳤다. 화면에 뜬 것은 2주 전 외박을 나가는 한 이병의 모습이었다. 그는 박선우처럼 애써 밝은 척했지만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고 전투복 옷깃으로 목 주변의 멍을 가리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야간에 황인철 병장과 김진만 상병이 한 병사를 생활관 뒤편의 흡연 구역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희미하게 잡혔다. 한편 B팀은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진혁은 사단 법무실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주말을 맞아 휴대폰을 지급받고 있던 구중대의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은 토요일 오전이었다. 헌병대에서 나왔다. 3대대 구중대 2소대 황인철 병장, 김진만 상병, 최대훈 상병. 군사경찰 직무집행법에 의거 자네들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한다. 갑작스러운 헌병대의 등장에 2소대 생활관은 얼어붙었다. 황인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반항했다. 무슨 근거로 이러십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거다. 순순히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강 대위의 서슬 퍼런 경고에 황인철은 마지못해 휴대폰을 내놓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라는 듯한 분노와 무언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압수된 휴대폰은 곧바로 헌병대 디지털 포렌식 팀으로 넘어갔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끔찍했다. 황인철의 휴대폰 갤러리에는 기념사진이라며 저장해둔 사진들이 있었다. 후임병들에게 인격 모독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고 찍은 사진, 구타당의 멍든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단체 채팅방에서는 자기들끼리 후임병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오늘 5.55 개처럼 팼다. 내일은 누구를 조질까 하는 식의 대화를 나눈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야말로 범죄의 증거 창고였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박선우가 말했던 피 묻은 붕대였다. 헌병대 수사관들은 황인철 일당의 시선을 피해 박선우의 관물대를 수색했고 그가 말한 대로 깊숙한 곳에 비닐에 쌓인 붕대를 발견했다. 국과수의 감식을 의뢰한 결과 붕대에서 검출된 혈흔은 박선우의 DNA와 일치했다. 이제 물증은 차고 넘쳤다.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이진혁의 목표는 단순한 가해자 처벌이 아니었다. 이 모든 비극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인 문제를 도려내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휘관의 책임을 규명해야 했다. 이진혁은 이소대장 김도진 소위를 헌병대로 소환했다.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의 피의자 신문이었다. 김도진 소위는 헌병대장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왜 불려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김소위. 이소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습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나? 이진혁의 질문은 돌직구였다. 김도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랐습니다. 병사들끼리 가벼운 다툼은 있었을지 몰라도 심각한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다. 이진혁은 굳이 그의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고 다음 카드를 꺼냈다. 그런가? 그럼 박선우 이병이 얼마 전 김소위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해서 구타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은 어떻게 된 거지? 김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박선우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건 박 이병이 부대 생활에 적응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상담을 해준 것뿐입니다. 구타라고 할 만큼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고 선임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조언을. 그래서 해병대는 원래 그렇다. 남자가 되려면 그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조언을 해줬나? 그리고 그 면담 사실을 황인철 병장에게 알려줘서 보복 폭행을 당하게 만들었나? 이진혁이 책상 위로 박선우의 진술서 사본을 던졌다. 김도진은 진술서를 보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령님, 저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병사가 죽기 직전까지 맡고 있는데 그게 좋은 건가?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했다. 아니,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어. 이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야. 명백한 공범 행위다. 이진혁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김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수사는 김도진 소위를 넘어 그의 직속 상관인 구중대장에게로 향했다. 중대장인 이기훈 대위는 부대 관리의 최종 책임자였다. 그는 소대장 수준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뺌했지만
이진혁의 팀은 중대 간부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몇몇 부사관들이 이 소대 애들 분위기가 험악하다, 황 병장이 너무 나댄다는 식의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했다. 중대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었다. 그는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제 수사의 칼끝은 대대 지휘부, 나아가 연대 지휘부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이진혁은 여기서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3대 대장과 연대장이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인지하고 헌병대에서 너무 이를 키우는 것 아니냐, 부대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하자는 식의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이 사건이 사단장에게 보고되는 것을 막고 싶어 했다. 부대 평가와 자신들의 진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진혁은 중대한 결단의 기로에 섰다. 여기서 타협하고 가해 병사들과 소대장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그는 군 조직의 현실을 존중하는 유능한 헌병대장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정의를 배신하는 행위였다. 월요일 아침 이진혁은 모든 수사 자료와 증거물 목록, 관련자 진술서를 들고 사단장실로 향했다. 연대장을 건너뛴 직보였다. 군 조직의 위계 질서를 흔드는 매우 이례적인 행위였다. 사단장인 전진우 소장은 해병대 내에서도 강직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조직의 수장이었다.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부대에서 이처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이 중령, 이게 다 사실인가? 보고를 받은 전진우 사단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확보된 물적 증거와 진술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래서 자네 생각은 뭔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나? 사단장은 이진혁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었다. 관련자 전원을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가해 병사들은 물론 폭력을 방관하고 비호한 김도진 소위, 그리고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중대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는 상급 지휘관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합니다. 이진혁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사단장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해병대 전체가 받을 비난과 질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중령, 자네의 정의감과 열정은 높이 사네. 하지만 때로는 조직 전체를 위해 아픔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그것은 타협을 제안하는 말이었다. 이진혁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단장을 마주보았다. 사단장님, 조직을 위한 아픔이라는 명분 아래 한 개인의 고통을 묻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몸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썩은 부위를 도려낼 때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한쪽은 조직의 안위를, 다른 한쪽은 무너진 정의를 말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패에 따라 클린 스윕 작전의 운명과 해병대 1사단의 미래가 결정될 터였다. 방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진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었다. 이진혁 중령과 전진우 사단장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 사단장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해졌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오직 창밖에서 들려오는 연병장의 구령 소리만이 두 사람이 현실의 군대에 속해 있음을 알려주었다. 전진우 사단장은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와 결단의 순간을 겪어온 노장이었다. 그의 눈은 이진혁이라는 젊은 헌병대장의 신념과 의지를 저울질하고 있었다. 조직을 위한 아픔이라는 그의 말은 이진혁의 신념을 떠보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였다. 긴 침묵 끝에 사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낮고 무거워져 있었다. 이 중령,
예, 사단장님. 자네 말이 맞아. 짧은 그 한마디에 이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지. 그냥 둔다고 새 살이 돋아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온몸으로 독이 퍼져 괴사하게 될 뿐이다. 전진우 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에서 땀 흘리는 젊은 해병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이 별을 달고 이 사단의 지휘관으로 앉아 있는 이유가 뭔가? 부대의 명예, 전투력 유지. 다 중요하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은 바로 저 병사 하나하나다. 부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귀한 자식들을 이곳 해병대에 보냈겠나. 더 강하고 늠름한 남자가 되어 돌아오리라는 믿음 때문일 게야. 그런데 우리가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짐승처럼 만들고 공포에 떨게 하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 집단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진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시험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결단이 선, 차갑고도 단호한 눈빛이었다. 좋다. 자네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네. 클린 스윕 작전 계속 진행해. 아니, 지금부터는 사단 전체의 공식 작전으로 격상시킨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자들을 발본색원에서 군법의 심판대에 세우도록.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최고 지휘관의 그린라이트가 떨어졌다. 이진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명 받들겠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었다. 무너진 해병대의 정신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성전의 시작이었다. 사단장실을 나온 이진혁의 발걸음은 폭풍과도 같았다. 그는 즉시 헌병대로 복귀하여 강철민 대위를 비롯한 핵심 수사관들을 소집했다. 사단장님의 재가를 받았다. 지금부터 우리는 음지에서 움직이는 수사관이 아니다. 사단장의 명을 받들어 부패를 척결하는 집행관이다. 모두 준비됐나? 예, 대장님. 수사관들의 눈빛에 불이 붙었다. 그들 역시 답답한 압력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월요일 오후 평화로운 일과 시간이 흐르던 3대대 구중대 막사의 헌병대의 푸른 완장들이 급습했다. 헌병대 수사 차량 여러 대가 막사 입구를 막아섰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신속하게 생활관으로 진입했다. 전원 동작 그만. 헌병대에서 나왔다. 강철민 대위의 우렁찬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를 울렸다. TV를 보거나 관물대를 정리하던 병사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황인철 병장과 김진만, 최대훈 상병은 주말 동안의 포렌식 사실을 전해 듣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막상 헌병들이 들이닥치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황인철, 김진만, 최대훈. 너희들을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및 폭행,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세 사람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생활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황인철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발악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해병대 전통이야. 너희도 다 이렇게 컸잖아. 전통? 내 놈들이 한 짓은 전통이 아니라 범죄다. 할 말 있으면 조사실 가서 해. 강 대위는 싸늘하게 내뱉고는 수사관들에게 눈짓했다. 3명의 가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처럼 군림하며 후임병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생활관에 남아있던 다른 병사들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일부 피해 병사들의 눈에서는 희미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이진혁은 이소대장 김도진 소위의 사무실로 직접 향했다. 김 소위는 주말 내내 좌불안석으로 시간을 보내다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김도진 소위. 이진혁의 등장에 김 소위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사단장님의 명령이다. 금일부로 귀관의 이소대장 보직을 해임한다. 즉시 모든 지휘권을 부소대장에게 인계하고 헌병대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보직 해임. 그것은 장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명예였다. 김도진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의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진혁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제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자의 당연한 말로일 뿐이었다. 구중대장 이기훈 대위 역시 대대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부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지휘관은 지휘할 자격이 없다는 대대장의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왔다. 숙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진혁은 박선우의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예비 조사를 통해 황인철 일당의 폭력에 상습적으로 시달려온 피해 병사 7명을 추가로 식별했다. 이들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무대의 소견에 따라 부대 내 별도의 시설인 해병의 집으로 즉시 격리 조치되었다. 외부의 압력과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안전한 공간에서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저녁 3대대 구중대 막사는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다. 권력의 최상층에 있던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초유의 사태. 남은 병사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로 눈치만 살폈다. 이진혁은 헌병대 상황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전의 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부패의 종양은 일단 도려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하는 더 고통스럽고 지루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격리 보호 중인 박선우를 찾아갔다. 선우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 모두 들었을 거다. 예,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두렵나? 선우는 고개를 돌려 이진혁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처음의 공포가 없었다.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두렵지 않습니다. 중령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니까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의 시선은 해병의 집으로 옮겨진 동기들과 다른 피해자들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진실을 외친 증인이자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을 내디딘 용감한 해병들이었다. 포항의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막사의 창문을 흔들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야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클린 스윕 작전이 휩쓸고 간 해병대 1사단은 거대한 파문이 한가운데 놓인 배처럼 흔들렸다. 황인철 일당의 체포와 지휘관들의 보직 해임이라는 전례 없는 조치는 순식간에 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식당에서 흡연구역에서 막사 생활관에서 3355 모여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고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어떤 이는 똥군기가 사라질 것이라며 반겼으며 또 어떤 이는 너무 과한 조치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 거대한 파문의 진원지는 헌병대 조사실이었다. 차갑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제까지의 권력자들은 초라한 피의자로 앉아 있었다. 황인철은 초기에는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이진혁 중령과의 첫 대면 조사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음까지 흘렸다. 중령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애들끼리 장난 좀 친 겁니다. 해병대 기강 잡으려고 한 걸 가지고.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시네. 이진혁은 대꾸 없이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던졌다. 그가 넘기는 페이지마다 황인철이 후임병들을 구타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내일은 5.5를 조지자는 내용의 채팅 기록, 그리고 박선우의 피가 묻은 붕대 감식 결과 보고서가 연달아 나타났다.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내 놈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과 대화 기록이다. 그리고 이건 내 폭력의 직접적인 증거인 박이병의 혈흔이다. 이래도 장난인가? 황인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이토록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논리는 해병대 전통과 강한 군인 양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었지만 산처럼 쌓인 증거 앞에서 그것은 그저 잔혹한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다. 이진혁은 그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넌 강한 해병이 아니야. 그저 너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겁쟁이일 뿐이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내 밑에 후임들이 아니라 너의 이 비참한 모습이 사회에 알려지는 것 아닌가. 전곡을 찔린 황인철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범행을 하나씩 자백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적인 가혹행위까지 털어놓았다. 반면 전 소대장 김도진은 시종일관 자기 연민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갓 임관한 소위라서 병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이 커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진혁의 시선은 차가웠다. 자네의 무지와 두려움이 한 병사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다. 자네가 흘리는 눈물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불명예 전역하게 될 내 자신을 위한 것이겠지. 그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단 내에 보이지 않는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진혁이 건너뛰었던 3대 대장과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번 사태가 이진혁의 과잉 수사와 영웅 심리 때문에 부풀려졌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연대장이 직접 이진혁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중령. 부대를 아주 뒤집어 놓으니 속이 시원한가? 자네 하나 때문에 지금 사단 전체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군대는 경찰서가 아니야. 어느 정도의 기강은 필요한 법이라고. 자네가 지금 병사들 버릇만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연대장님, 기강과 폭력은 동의어가 될 수 없습니다.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입니다. 저는 제 직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직무? 그 잘난 직무 때문에 해병대 명예에 똥칠을 하고 있잖나. 결국 전화는 고성으로 끝났지만 이진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런 구시대적인 저항이야말로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해병의 집에 머무는 피해 병사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전문 상담관의 심리치료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상처를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선우는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은 동기들과 전우들을 만났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한 병사가 넋두리처럼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동안 서로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침묵해왔다. 그 침묵이 황인철 같은 괴물을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선우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위병소에서 이진혁 중령을 만났던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던 이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참고 침묵했던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틀렸던 거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우리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선우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각자 겪었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이는 황인철 일당의 죄를 입증할 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상처를 무기 삼아 부조리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능동적인 투사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전진우 사단장은 사단의 모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이번 사태에 대한 사단장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진우 사단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민낯을 직시하고 썩어 빠진 환부를 우리 손으로 도려내기 위함이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브리핑이 아니었다. 해병대 1사단 전체를 향한 대대적인 개혁의 선전포고였다. 남겨진 파문은 이제 더 큰 파도를 만들어 해병대의 낡고 병든 관행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고 있었다. 지휘관 회의장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했다. 전진우 사단장의 시선은 회의장에 앉아있는 수십 명의 지휘관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1사단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번 구중대 사건은 황인철이라는 악마 같은 병사 한 명의 일탈이 아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지휘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문제를 덮으려 했던 안일함, 폭력을 해병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온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단장의 일갈에 몇몇 지휘관들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사고 없는 부대라는 허울 좋은 보고를 원치 않는다. 나는 문제를 숨기지 않는 부대를 원한다. 지금부터 해병대 1사단의 최우선 가치는 전투력 이전의 인권과 존중이 될 것이다. 명심하라. 인권이 무너진 곳에서 진정한 전투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어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들은 파격적이었다. 첫째, 사단장 직통 레드라인 설치. 기존의 소원 수리함이나 보고 체계가 지휘관 선에서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병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사단장과 헌병대 법무실에 직접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것이었다.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며 모든 제보는 사단장이 직접 확인하고 헌병대가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시스템이었다. 둘째, 지휘관 책임평가제 도입. 부대 관리 능력을 평가할 때 사건 사고 은폐 여부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 신장 노력을 진급 심사의 핵심 지표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휘관들에게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셋째, 인권 교육 전면 개편. 기존의 형식적인 강의식 교육을 폐지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식 교육, 외부 인권 전문가 초빙 강의, 그리고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리더십 과정을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클린 스윕 작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막사 문화혁신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TF의 실무 책임자로 이진혁 중령을 공식 임명했다. 수사의 주역이었던 그에게 개혁의 주도권까지 맡긴 파격적인 인사였다. 회의가 끝난 후 사단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각 부대에는 군기는 인권 위에 서지 않는다는 슬로건이 담긴 포스터가 붙었다. 레드라인 앱이 전 병사의 휴대폰에 설치되었고 매주 수요일은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되어 계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았다. 일부 고참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은 병사들 군기만 빠진다. 해병대 특유의 야성이 사라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변화의 과정은 마치 굳어있던 땅을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는 것처럼 삐걱거리고 더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병사들 사이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했던 구중대 이소대에는 새로운 소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부임 첫날 소대원 전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상급자이지만 너희들을 통제하는 주인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강해지는 것이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누구든 나에게 직접 말해라. 나는 절대로 너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겠다. 어느 날 저녁 한 이병이 식당에서 배식받은 국이 너무 식었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예전 같았으면 군말 말고 먹어라는 핀잔을 들었을 상황. 하지만 새로운 분대장은 즉시 취사반의 이야기에 국을 데워왔고 중대장은 다음 날 아침 점호에서 정당한 건의를 해준 병사 덕분에 배식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었다. 고맙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 사례들이었다. 말해도 된다가 말하면 바뀐다는 인식이 병사들 사이에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신뢰라는 새로운 토대가 쌓이고 있었다. 해병의 집에서 보호받던 박선우와 피해 병사들은 이러한 변화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자신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들은 심리치료를 마치고 원 소속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로 전출되어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선우가 새로운 자대로 배치받기 전날 밤 이진혁이 그를 찾아왔다.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군. 기분이 어떤가?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선우는 늠름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위병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이걸 주지. 이진혁은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이진혁 자신의 개인 연락처와 레드라인의 사용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겪든 부당함에 침묵하지 마라. 그게 너 자신을 지키고 내 전우를 지키고 이 해병대를 지키는 길이다. 선우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중령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선우는 새로운 부대로 떠났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희망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물론 이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미 내디뎌졌다. 이진혁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선우를 태운 차량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막사 문화혁신 TF의 두꺼운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싸움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그는 규율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고 존중이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 진정으로 강한 해병대를 세우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포항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높았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포항에 자결하던 태양은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해병대 1사단 군사법원의 공기만큼은 여전히 뜨겁고 무거웠다. 황인철 일당과 관련 지휘관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단순히 몇몇 범죄자를 처벌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병대 1사단, 나아가 대한민국군 조직 전체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하고 정의의 무게를 가늠하는 엄숙한 시험대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인철, 김진만, 최대훈의 모습은 더 이상 생활관을 호령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 짧게 깎은 머리, 수인번호가 새겨진 미결 수용복을 입은 그들은 사회의 법망에 걸려든 평범한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황인철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이따금씩 증인석을 향해 쏘아붙이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군 검찰 측은 이진혁 중령의 헌병대가 확보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법정에 쏟아냈다. 피해자들의 신체에 남은 상흔을 찍은 사진,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하며 찍은 영상, 자기들끼리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를 조롱했던 SNS 대화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선우의 피가 묻은 붕대. 증거들은 스크린을 통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 앉은 장병들과 군무원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변호인 측의 전략은 해병대 특수성과 치기 어린 장난이라는 낡은 방패를 내세우는 것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행위는 분명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병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강한 군인을 양성하려는 의욕이 앞서 발생한 일종의 과오일 뿐입니다. 결코 사회의 흉악범들과 같은 악의적인 폭력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황인철의 변호인은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폭력을 전통으로, 가혹행위를 훈련으로 둔갑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군 검사로 나선 법무실의 정유진 대위는 그의 논리를 조목조목 격파했다. 변호인께서는 지금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를 해병대 특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후임병을 애완견 취급하며 짖게 만들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것이 과연 강한 군인을 만드는 훈련입니까?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고문이며 특수성이 아니라 야만성일 뿐입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해 병사들의 증언이었다. 해병의 집에서 안정을 되찾고 다른 부대로 전출 갔던 박선우와 그의 동기들이 증인석에 섰다.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선 것은 선우였다.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증인석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위병소에서 떨던 이등병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피고인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했다. 황인철 병장은 저희에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저희는 그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저희를 때리고 모욕하고 저희의 인간성을 파괴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해병대 정신이 만약 이런 것이라면 저는 그런 해병대 정신을 거부합니다. 선우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황인철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다른 피해 병사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겪었던 구타와 가혹행위, 성적인 모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때로 분노로 떨렸고 때로는 눈물에 잠겼지만 그 누구도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법정 안을 가득 메우며 피고인들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전 소대장 김도진 소위와 전 중대장 이기훈 대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진혁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여 그들의 직무유기와 지휘 책임 방기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수사 책임자로서 명확히 밝혔다. 김도진 소위는 끝까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유능한 장교였다면. 그의 변명에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베테랑 주임원사가 입을 열었다. 유능하고 무능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책임감의 문제지. 내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가 그저 멋으로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인 줄 알았나? 그건 내가 지휘하는 부하들의 목숨과 인생을 책임지라는 뜻이야. 넌 그 책임을 내팽개쳤어. 결국 징계위원회는 김도진 소위에 대해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불명예 전역.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다. 중대장이었던 이기훈 대위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 역시 향후 진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군사재판의 최종 선고일. 법정에는 1사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장병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황인철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 등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징역 5년. 군사재판에서 병사 간의 폭력 사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었다. 황인철은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그의 공범이었던 김진만 상병과 최대훈 상병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정의의 무게추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이진혁은 법정 가장 뒷자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하기보다는 이 판결이 앞으로 해병대에 던질 의미를 생각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했다. 한 명의 가해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런 가해자가 나올 수 없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남겨진 진짜 과제였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박선우와 이진혁이 복도에서 마주쳤다. 선우는 이진혁을 향해 아무 말 없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진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통과한 전후였다. 선우가 돌아서서 동기들과 함께 법원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이진혁은 굳게 다짐했다. 저 젊은 해병들이 앞으로 살아갈 군대는 다시는 그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는 서로의 인격과 제복의 명예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 무거운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는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인철 일당에 대한 엄중한 판결과 관련 지휘관들의 파면 소식은 해병대 1사단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속이 시원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바뀌려나 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뤘다. 사단장 직통 레드라인 앱에는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부조리나 건의 사항들이 조심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분명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러나 물살이 거센 강 표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와류가 도사리고 있듯 이진혁 중령이 이끄는 개혁의 흐름 밑바닥에서는 끈질기고 교묘한 저항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은 명확한 반항이나 불복종이 아니었다.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운 관성과 냉소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다. 저항의 중심에는 일부 고참 부사관들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중견 장교들이 있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사석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퍼뜨리며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요즘 애들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전쟁 나면 총이나 제대로 쏠 수 있겠어? 헌병대장 하나가 너무 나대는 바람에 해병대 기강 다 무너졌어. 우리 때는 맞으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전우애가 생기는 거였는데 말이야. 레드라인? 그거 그냥 고자질 센터잖아. 이제 간부들은 병사들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네. 이런 말들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막사 문화혁신 TF의 실무 책임자가 된 이진혁은 이러한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TF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나 간부 병사 간담회는 형식적으로는 진행되었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간부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겉돌기 일쑤였다. 특히 이대대 주임원사인 황소라는 별명의 황병국 원사는 그 저항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30년 가까이 해병대에서 복무한 베테랑으로 부대 내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는 사단장의 방침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개혁 조치들을 무력화시켰다. 예를 들어 상호 존중의 날에 병사들이 간부에게 자유롭게 건의를 하면 황 원사는 그 병사를 따로 불러 내가 중대장이라도 된 것 같냐?
할 말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분대장, 소대장에게 먼저 보고하는 게 군대 규율 아니냐? 며 면박을 주었다. 레드라인의 익명으로 제보가 올라와 헌병대가 조사를 나오면 우리 대대에는 그런 일 없다. 아마 누군가 악의적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것 같다며 수사를 방해했다. 그의 논리는 항상 군대 기강과 해병대 전통이었다. 그에게 인권과 존중은 군대를 나약하게 만드는 사치스러운 단어일 뿐이었다. 이진혁은 황 원사와 같은 인물들이야말로 황인철보다 더 위험하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황인철은 명확히 드러난 종양이었기에 도려낼 수 있었지만 황 원사와 같은 이들은 온몸에 퍼져 있는 만성염증과도 같았다. 법의 잣대로 처벌하기도 애매했고 그들의 오랜 경험과 영향력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도 어려웠다. 어느 날 이진혁은 직접 황 원사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원사님, 최근 이 대대에서 레드라인을 통한 제보가 유독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의 날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원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진혁의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에 황 원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중령님, 저는 30년 동안 이 뻘밭에서 뒹군 사람입니다. 중령님처럼 책상에 앉아서 법전이나 들여다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군대는 학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욕도 하고 꿀밤도 한 대 쥐어박으면서 끈끈한 정이 생기는 곳이라고요. 지금 중령님이 하시는 건 해병대를 온실 속 화초로 만드는 겁니다. 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해병대 정신도 변합니까? 중령님, 당신은 해병대를 망치고 있어. 대화는 평행선만 그리다 끝났다. 이진혁은 더 이상 설득으로는 그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가 신봉하는 구시대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그가 지키려는 기강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이대대에서 야간 행군 훈련 도중 한 병사가 탈진하여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 사고로 보고되었지만 이진혁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그는 레드라인을 통해 들어온 단 한 줄의 익명 제보를 놓치지 않았다. 김민준 일병, 행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진혁은 즉시 헌병대 조사팀을 투입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된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준 일병은 행군 전날부터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지만 분대장은 꾀병 부린다며 무시했다. 소대장은 이를 보고받았지만 그 정도는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며 묵살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빠졌다며 사사건건 병사들을 압박해온 황병국 원사의 그림자가 있었다. 황 원사가 만들어 놓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결국 병사의 정당한 호소를 묵살하고 사고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진혁은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황 원사를 다시 찾아갔다. 원사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던 기강과 정신력이 결국 한 병사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이 원사님께서 지키고 싶었던 해병대 전통의 실체입니까? 황병국 원사는 조사보고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신념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 앞에서 그의 30년 군 생활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지휘 계통에 따라 정식으로 보고되었고 황 원사는 결국 보직에서 해임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은 사단 전체에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렸다. 폭력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소통의 부재,
그리고 낡은 관행에 기댄 강압적인 문화 역시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과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지만 이진혁은 그 뿌리를 하나씩 찾아내어 빛 속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진정한 개혁은 눈에 보이는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낡은 의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황병국 원사 사건 이후 해병대 1사단의 분위기는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았다. 레드라인은 더 이상 고자질 센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마지막 보루이자 잠재적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사소한 건의 사항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지시, 동료의 어려움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레드라인을 통해 보내왔다. 이진혁 중령과 그의 막사 문화혁신 TF는 쏟아지는 제보들을 처리하느라 매일이 전쟁 같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침묵의 둑이 터지면서 쏟아져 나오는 이 목소리들이야말로 부대가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레드라인에 짧지만 심상치 않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칠포병대대 소속의 한 병사였다. 도와주세요. 제 동기 박지훈이 이상합니다. 며칠째 잠도 못 자고 혼자 계속 울기만 합니다. 관물대에서 밧줄이 나왔습니다. 밧줄이라는 단어에 이진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 그는 즉시 헌병대 비상출동팀을 소집하는 동시에 칠포병 대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칠포병 대대장, 본관은 헌병대장이다. 지금 즉시 이포대 생활관으로 가서 박지훈 일병의 신병을 확보하고 절대 혼자 두지 마라. 5분 내로 헌병대가 도착할 것이다. 과거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헌병대장이 일선 부대 대대장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지휘 계통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였다. 하지만 레드라인 운영 규정에는 임명과 관련된 위급 상황 발생 시 헌병대장이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는 패스트 트랙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전진우 사단장과 이진혁이 만든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였다. 칠포병 대대장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사단장의 의지가 실린 헌병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였다. 그가 이포대 생활관에 도착했을 때 박지훈 일병은 정말로 혼자 구석에 틀어박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아무렇게나 구겨진 유서가 놓여 있었다. 잠시 후 도착한 헌병대는 박지훈 일병을 안전하게 보호 조치하여 헌병대로 데려왔다. 제보가 접수된 지 불과 15분 만에 한 젊은 해병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이진혁은 헌병대장실에서 안정을 되찾은 박지훈 일병과 마주 앉았다. 조사 결과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박지훈 일병은 입대 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며 집안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입대 후에도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는 어머니와 매일 통화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월급을 모두 집에 보내고 휴가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보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가족의 짐을 덜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진혁은 즉시 사단 법무실과 연계하여 박 일병 가족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지원 제도를 신청하도록 조치했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의 가족에게 과도한 채무 추심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 또한 사단 복지과와 협력하여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과거였다면 어땠을까?
한 병사가 혼자 끙끙 앓다가 소대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대장은 개인적인 문제는 집에 가서 해결하라며 무시하고 결국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악순환. 하지만 레드라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그 비극의 고리를 사전에 끊어냈다. 이 사건은 사단 전체의 레드라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료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신고한 제보자 병사는 사단장 표창을 받았고, 이는 동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해병대의 새로운 핵심 가치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한편 새로운 부대에서 조용히 군 생활에 적응해 가던 박선우 상병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고 새로 들어온 후임들을 따뜻하게 챙겨주며 신뢰받는 선임으로 성장해 있었다. 어느 날 그의 맞추임인 최이병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을 발견했다. 선우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무슨 일 있어? 힘든 거 있으면 말해. 최이병은 처음에는 괜찮습니다라며 입을 닫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선우의 눈빛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는 훈련 성과가 다른 동기들보다 뒤처져 선임들에게 핀잔을 듣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자신이 해병대에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괴롭다고 털어놓았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모습에 선우는 최이병의 손을 잡아주었다. 누구나 처음은 서툴러. 나도 그랬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거고. 내가 도와줄게. 내일부터 아침마다 같이 뜀걸음하고 주말에는 내가 전투기술 노하우 알려줄게. 선우는 그날 저녁 분대장에게 최이병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자신이 멘토가 되어 돕고 싶다는 건의를 했다. 분대장은 그의 기특한 생각을 칭찬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그날 밤 선우는 오랜만에 이진혁 중령에게서 받았던 수첩을 꺼내보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문구가 새삼 가슴에 와 닿았다. 그는 이제 그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주고 있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를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레드라인이 만들어낸 희망의 신호탄은 그렇게 사단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밝은 빛을 내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영웅이나 천재적인 지휘관이 만든 변화가 아니었다. 이름 없는 병사의 작은 용기, 동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시스템의 노력이 합쳐져 만들어낸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25년 해병대 1사단을 감싸는 포항의 하늘은 변함없이 높고 푸르렀지만 그 하늘 아래 자리한 부대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막사 곳곳에 붙어있던 강압적인 구호들은 상호 존중, 소통하는 병영과 같은 부드러운 문구로 바뀌었고 저녁 점호 시간이면 생활관에서 들려오던 고성과 기합 소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책을 읽는 병사들의 차분한 목소리로 대체되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는 해병대 내에서 하나의 전설이 된 클린 스윕 작전과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진혁 중령 그리고 그가 시스템으로 정착시킨 레드라인이 있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들도 지난 1년간 레드라인을 통해 수많은 잠재적 사고가 예방되고 병사들의 고충이 실제로 해결되는 것을 목격하며 점차 마음을 열었다. 문제를 덮는 지휘관은 도태되고 소통하는 지휘관이 인정받는 문화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결실이 맺어지는 날이 왔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전군 인권 우수부대 인증 현판식이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과거 구타와 가혹 행위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부대가 불과 1년 만에 전군 최고의 인권 모범 부대로 선정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현판식이 열리는 사단 연병장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병사들의 가족들까지 초청되어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다. 단상 중앙에는 전진우 사단장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이끌어온 이진혁 중령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현판은 저나 여기 계신 지휘관들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진우 사단장은 축사를 통해 힘주어 말했다. 이것은 부조리함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우리의 젊은 해병들, 동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전우들, 그리고 이제는 폭력이 아닌 소통과 존중으로 진정한 강군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장병과 간부들이 함께 이뤄낸 것입니다. 진정한 해병대의 명예는 누군가를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일어서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년간 증명해냈습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이진혁은 단상 아래 도열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공포가 없었다. 자신들이 속한 조직에 대한 건강한 자부심과 늠름한 군기가 빛나고 있었다. 그 병사들 중 한 명, 이제는 어엿한 병장이 되어 분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선우가 있었다. 그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회가 새로운 듯 1년 전 위병소에서 겪었던 절망적인 순간과 헌병대장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밤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이진혁 중령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과 이 부대의 모습은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아찔했다. 현판식이 끝나고 부모님과 함께 부대 개방 행사를 즐기던 선우에게 한 명의 장교가 다가왔다. 바로 이진혁 중령이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박선우 병장의 헌병대장 이진혁입니다. 아드님 정말 훌륭한 해병입니다. 선우 같은 병사들이 있어 우리 해병대의 미래가 밝습니다. 선우의 어머니는 이진혁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군 생활에 얽힌 모든 자초지종을 알고 있었다. 이진혁은 선우 부모님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자신이 했던 일의 무게와 보람을 다시 한번 느꼈다. 며칠 후 이진혁에게 예상치 못한 인사가 발표되었다. 그는 대령으로의 특별 진급과 함께 국방부 본부의 병영문화혁신단 초대 단장으로 발령받았다. 해병대 1사단에서 성공시킨 개혁 모델을 전군으로 확산시키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전출을 앞둔 마지막 날, 이진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헌병대장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박선우 병장이 노크와 함께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1사단 전 장병들의 마음이 담긴 작은 감사패가 들려 있었다. 중령님, 아니 대령님, 진급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중령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감사패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용기는 총구 앞에서가 아니라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영원한 헌병대장 이진혁 중령님의 헌신을 기리며. 이진혁은 말없이 감사패를 받아들었다.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지고 무거운 선물이었다. 고맙다, 박 병장. 하지만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내가 시작했고 우리가 함께 해낸 거다. 잊지 마라. 이진혁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클린 스윕 작전 당시 박선우의 첫 진술을 받아 적었던 피 묻은 기록이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품 안에 넣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다. 부대를 떠나는 날 이진혁을 태운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했다.
1년 전 그가 멍든 얼굴에 이등병을 발견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그를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거수 경례를 외쳤다. 충성. 그들의 경례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일사단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진혁은 조용히 되뇌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대 전체에 뿌리 박힌 낡은 관행과 싸워야 하는 더 크고 외로운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포항의 푸른 하늘 아래서 확인했던 희망의 증거들이 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